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라시아 견문 2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견문 2권 히말라야에서 지중해까지 이병한 지음 동방의 촛불 선생과 후생 아라비아 반도와 고려 반도 아랍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자결하는 붉은 태양이 지고 청신한 푸른 어둠이 내리깔린다.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소금 먹은 해풍이 사막의 모래 열풍을 잠식해 든다. 저 육해의 바람이 교차하는 곳에서 지구의 낮과 밤이 교체되는 곳에서 지구각 행성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슬람 세계 서역의 월출은 유독 생김새가 신묘하다. 반달은 늘 좌우로만 갈리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페르시아만의 반달은 상하로 나뉜다. 달에서부터 절반을 채운 달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봉긋하게 부풀어 솟아오른 것이다. 그렇게 지긋이 만월이 되어간다.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지낸 나흘간의 하염없이 밤하늘을 실컷 올려다 보았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경을 만끽한 것이다. 지구를 무대로 펼쳐진 태국의 우주시로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예술이다. 달빛과 별빛 아래 남아나는 그저 지상의 축제였다. 하늘 아래 한간 마을로서 나는 나지막히 조물주의 알라를 찬탈할 뿐이었다. 시린 눈을 거두고 집에 들면 다시 아둥바둥 아웅다웅 인간사가 펼쳐진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줄곧 알자지라 방송을 틀어두었다. 간혹 아라비아 반도까지 고려 반도의 소식이 날아든다. 주로 북쪽 이야기가 많다. 유난히 불꽃이 튄다. 핵실험을 했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렸다고 한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소식이 부쩍 잦아들었다. 혼용무도한 대통령의 민낯이 낱낱이 샅샅이 까발려졌다. 눈인사 나누며 지내던 아랍의 동네 친구들마저 쓴시르 하면서 한국의 걱정을 대신 해준다. 겸연쩍기 짝이 없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괴감이 일었다. 수치심이 들었다. 휘영청 달빛 아래 숨을 곳마저 마땅치 않았다. 머리칼부터 피부색까지 광대뼈부터 눈동자까지 무슬림 사이 내 몰골은 영락없이 동북아의 반도인 풀이었다. 또 다른 불꽃이 튀어올랐다. 촛불이 타올랐다. 남쪽의 소식이 톱 뉴스가 되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고조되었다. 만월이 차오르듯 한껏 고양되었다. 토요일마다 일과를 멈추고 광화문 현장과 실시간으로 접속했다. 촛불 집회를 중계하는 온라인 방송을 여러 창 열어두고 각종 SNS를 통하여 현장 사진과 문자도 받아보았다. 신명이 났다. 신바람이 났다. 내 안의 신성, 불성이 밝혀진 것 같았다. 조선식으로 인내천,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는 각별한 경험이었다. 내 위에 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뜻했다. 서아시아에서도 북아메리카에서도 남유럽에서도 디지털 촛불 시민으로 빙의하여 오롯한 일체감을 누린 것이다. 과연 21세기의 멋진 신세계였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황홀한 신대륙이었다. 자부심이 일었다. 자긍심이 생겼다. 광화문에 그려진 광화문이 귀환하는 듯 했다.
서울은 각성과 자성으로 광채를 뿜어내는 발광체의 대문이 되었다. 그 밝은 에너지와 맑은 기운이 지중해까지 와닿은 것이다. 자랑스러웠다. 사랑스러웠다. 애양심으로 그윽하고 애국심으로 그득했다. 끝내 동방에 등불이 켜진 것만 같았다. 백년의 타고르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아니, 민쿠리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근사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 빛나는 고을에서 살아온 동방객사입니다. 사방팔방 동네방네 널리 알리고 싶어졌다. 촛불 1년 나는 바지런히 옮겨 다녔다. 탄핵인용 소식을 접한 곳은 베를린이다. 쾌제를 불렀다. 새나라님의 당선을 확인한 곳은 모스크바이다. 휘파람을 불었다. 더 이상 먼 곳까지 신경을 건져세우지 않기로 했다. 가뿐한 마음으로 사뿐한 걸음으로 현장에 집중키로 했다. 동서유럽을 훑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러시아를 거쳐 연해주의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다랐다. 지구 최장 1만 킬로미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점인 곳이다. 볼가강과 바이칼 호수의 아무르강이 지나 푸른 바다까지 이르렀다. 돌연 저 바다의 이름이 동해였다. 감흥이 치솟았다. 자유항구 블라디보스토크는 반도와 중원과 열도와 시베리아가 만나고 동해와 북해가 연결되는 6회로 연결망의 허브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200km 자전거로 내리 사흘을 달리면 극동 러시아의 최남단 하산까지 도달한다. 나선을 거쳐 평양에 이르는 기차표를 구할 수도 있다. 풍계리가 지척인 북방의 국경도시이기도 하다. 핵실험의 여파 또한 곧장 체감할 수 있었다. 태평양을 사이로 말탄이 쏟아지자 동해가 곧장 출렁이기 시작했다. 매주 눈에 들던 만경홍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먹구름처럼 몰려왔던 시꺼먼 극동 함대들은 좀처럼 떠날 낌새가 없다. 순식간에 군함이 상선을 대체한 것이다. 시장과 전장이 아슬아슬 힘을 겨룬다. 채널을 고정한 로시아 원에서는 연신 고려반도를 둘러싼 흉흉한 보도가 줄을 잇는다. 다시 그 뜨거운 환희를 겨울에 오가기도 전에 북극의 찬바람이 쌩쌩한 것이다. 북방의 사풍을 먼저 맞으며 별을 헤아리는 내 마음 갈수록 헛헛하다. 벌써 1년 허허롭기 그지없다. 겨우 1년 열망과 절망 사이 허망을 배회한다. 횃불, 촛불, 혼불. 촛불은 정령 새 정치였다. 낡고 낡은 87년 체제의 구정치를 혁파하는 펄떡이는 새 기운이 넘실거렸다. 그 팔팔한 기세로 쌍팔년도 사람들도 뒷자리로 물렸다. 정당들이 앞장선 적이 없다. 시민이 전위였고 정당은 들러리였다. 정파적 이익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양심이 발현이었다. 맑고 환한 마음으로 탁하고 흐릿한 세상을 보짖었다. 네가 아니라 의의를 따졌다. 사사로움을 거두고 정의로움을 희구하는 공적 주체의 집합적 등장이었다. 하여 촛불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다. 차라리 공맹의 사도이자 퇴계의 율곡 후예였으며 육두장군의 의병에 더 가까웠다. 태평천하를 염원하고 대동세계를 소망하던 저 의로운 선조들의 의침이 창조적이고 역사의 주체로서 벼락처럼 부활한 것이다. 그 순간 광화문은 치열한 학당이자 숭고한 성당이었다. 학당은 성당의 정당마저 결합함으로써 그 어떠한 근대적 폭력 사명과 질을 달리하며 헌법적 틀 안에서 맹자의 방벌론을 완수한 것이다.
왕답지 못한 왕을 몰아내듯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를 끌어내리고 내쫓아버린 것이다. 서구적 민주의 형식에 빌려서 동방형 혁명을 완수한 것이다. 촛불 안에서 동과 서로 회통했다. 촛불 속에서 고와 금은 합작했다. 촛불로 인하여 성과 속은 공진화했다. 속물의 때를 꺾고 나를 태움으로써 남을 밝히는 촛불로 화하였다. 나를 정화함으로써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정토로 전변시키는 홍익인간의 유토피아가 발현되었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은 고행 끝에 인간이 되었다. 인격 도야 수행하지 않는 민중들은 동물만도 못할 수 있다. 사람은 본능의 충족을 넘어 욕심마저 추구하는 요물인지라 언제든 흉물이자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병신년 촛불 또한 뜬금없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라고 하겠다. 돌발적인 사태도 아니었다. 120년 전 동학의 횃불이 면면하여 끝내 동방의 촛불로 진화한 것이다. 저 멀리 서역에는 눈시울을 적시며 지켜본 촛불은 필시 혼불의 귀환이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근대적 민주주의를 돌파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다. 즉 원초의 민주주의, 태고의 민주주의가 현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인내천 오래도록 숙성해온 새천년의 새 정치였다. 촛불과 혼불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예외적 현상만도 아니다. 20세기의 구정치 좌우 이념을 대체하는 정치적 영성을 물결에 누처해서 도도하다. 지난 1년 히말라야에서 지중해까지 줄기차게 북돋한 21세기의 뉴노멀 신상태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성, 산업화와 정치적 이성, 민주화 이후 탈세속화 시대, 정치적 영성화가 대세로 이루어져 간다. 중세로 퇴역한다는 말이 아니다. 성과 속이 공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으로서 속을 정화하고 속으로서 성을 단련시킨다. 이성과 영성이 상호 진화한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이 동향이 종체 한글 공론장에 닿지 못한다. 말하고 글쓰는 사람이 중대한 인물의 방가다. 아직도 구미를 맹종하며 자유주의의 사회주의, 좌우와 보혁의 언저리에 헛되이 맴들고 있을 뿐이다. 헛개화에서 진개화로 이행하지 못한다. 다른 민주, 깊은 민주, 개신 민주를 탐구하지 못한다. 시야가 원체 좁기 때문이다. 세계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릇이 작으니 그 좁은 동네에서도 협치 못하고 연정도 못하는 것이다. 정치판 살판으로 살려내지 못한다. 죽자 살자 구판이 된다. 선거판이 매몰되어 에너지가 고갈된다. 재력과 염력이 소진된다. 돌림노래를 반복할 뿐이다. 반복적이고 퇴행적이다. 부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 세계 지도를 펼치고 지구본에 빙글빙글 돌리며 지난 100년에 다음 100년을 견주어 다음 100년을 견주어 천년 만년을 통화로 띄울 수 있는 압력을 키워야 한다. 동아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드넓은 세상이 자리한다. 힌두, 불교 문명권의 이슬람 문명권의 유라시아 인구의 절반이 살아간다. 인도는 미래의 G2이며 이슬람은 21세기 최대 종교다. 그곳에서 이미 다른 100년의 물결이 유장하다. 혁명의 건국이라는 20세기 논리를 지나 중흥과 복국이라는 21세기 섭리를 떨쳐내고 있다. 19세기 유럽과 아시아의 대분기 이래 서아시아의 대분열 체제, 남아시아의 대분할 체제,
동아시아의 대분단 체제가 유라시아의 대통합으로 수렴되어 간다. 접하지 못한 것을 접해보아야 한다.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아야 한다. 듣지 못한 것을 들어보아야 한다. 맡지 못한 것을 맡아보아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구대력과 첫사랑인 양 낯설게 좋아해야 한다. 멋진 신세계보다 더 근사한 옛 세계에 천진한 호기심으로 부딪혀 보아야 한다. 그래야 지난 100년의 고정관념이 산산이 부서진다. 비로소 20세기의 맹신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기어이 아집과 독선이 뿌리째 흔들린다. 창조적 파괴다. 생산적 붕괴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다. 신생이자 재생이다. 또 다른 창세기 또 한 번의 개벽이다. 선천과 후천, 선생과 후생. 후천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근대사의 후반전이 개막하고 있다. 전기 근대가 가고 후기 근대가 온다. 선천 세상, 서구적 근대는 저물었다. 지구적 근대의 새벽 여명이 동터온다. 더 이상 좌우나 보수 진보가 척도가 아니다. 서구적 근대가 독주하던 선천 세상이 어그러진 잣되었을 뿐이다. 고금이 소중하다. 성속이 관건이다. 고금 합작이 시대정신이고 성속 합작이 세계의 프로젝트다. 민주주의 또한 진화한다. 20세기의 민주화는 만인의 주인 되기였다. 1인의 권력을 만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민주화 1.0이다. 그러나 그 1인을 성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각별한 노력을 방기하고 말았다. 고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만인의 성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 만인이 성인이 되기가 민주화 2.0이다. 만인의 2인처럼 성인에 이르도록 다 함께 분발하고 격려하는 집합적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란 군자와 보살의 다름이 아니다. 만인이 저마다 내성외양을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주권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다. 민주 시민 교육 또한 1인의 성학을 모두 더불어 공부하는 것이다. 이 각고의 수행을 동반하지 않는 성인이 되고자 분발하지 않는 중생은 민주주의의 말짱 도루묵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타는 목마름이 없으면 민주주의의 삽시간으로 추락한다. 작심삼일이라고도 좋다. 3일마다 작심하며 거듭하며 30일, 300일, 3000일, 30,000일이면 경지에 이른다. 그 분발과 분투 속에서 비로소 다른 미래가, 다른 민주가, 새 정치가 그 뽀얀 자태를 드러낼 것이다. 개헌과 개벽이 공진화하는 깊은 민주주의다. 전기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이행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전하는 내 삶과도 공교롭게 포개진다. 3년 견문을 마감하는 2018년이면 꼬박 40이다. 지난 40년 나보다 앞서 나간 분들의 나침반으로 살았다. 부모님과 선생님, 선배님을 북극성으로 삼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선생과 후생 사이 후자와 무게중심이 옮아간다. 이제 내가 선생 자리를 들고 후생들을 만나야 할 차례다. 앞으로 40년은 나보다 뒤에 오는 이들과 동행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이 후천 세상을 열어가고 후기 근대를 밝혀가는 사업과 정과성으로 후원하고 싶다. 고로 후배, 후학, 후세라고 쉬이 말하지도 못하겠다. 후생님이라고 아껴 부르기도 했다. 후생님을 생각하노라니 등골이 오싹하고 뒷골이 서늘하다. 선생님이 내주신 길을 따라가고 밟아가는 것은 그래도 쉽게 편한 일이었다. 누군가 뒤따라온다는 느낌이 북극의 빙하처럼 송연하고 서릿하다. 차마 감히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도무지 게을러질 수가 없다. 도저히 나태해질 수 없다.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후생가외의 본뜻은 곰곰이 곱씹어보고 속뜻을 음미해보는 요즘이다.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 후생이 선생을 밀고 간다. 첫 번째 후생님을 배웠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막 타오르던 무렵이었다. 베이징에 살고 있는 17세 소년의 편지를 받았다. 제자를 자처하고 자청하는 글이었다. 후연지가 차고 넘쳤다. 기백과 기상이 넘쳐 흘렀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촛불 하나가 환히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영혼과도 같은 일순이었다. 외로우면 부모님을 떠올리며 분발심을 키웠다. 지치면 선생님을 생각하며 채찍질을 삼았다. 이제는 후생님의 존재가 최상의 격려이자 최고의 훈장님이 되었다. 촛불은 은은한 군불로 지피면서 촛불처럼 처음처럼 정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머리말도 고쳐두고 싶다. 내 길을 가고 싶었다. 새 길을 내고 싶었다라고 했었다. 수정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다. 후생님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아니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자 주인공일 터이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든 것이 아니었다. 마음 같아서는 고운 비단을 깔아드리고 싶다. 안타깝게도 실력이 여태 가난하다. 그저 먼지가 덜 나도록 넉마라도 덮어드린다. 이 뿌연 옛길에 다른 미래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른 백년의 미천이 있습니다. 부디 다른 세상의 미랄이 되어주십시오. 기꺼이 허리를 굽혀 도약관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 어깨를 힘껏 밟고 일어나 더 넓은 세계를 학습하고 더 깊은 세상을 탐구하며 훨훨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방의 한가위, 동해의 위로스은 둥근 달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이태백의 시선 200아랍 주신의 낭인이었다. 일생을 동서남북 유라시아를 유랑하다. 대당 제국의 궁정시인이 된 희대의 상목인이다. 조상님들도 내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이태백을 노래하던 아련하고 아름다운 옛 세계가 있었다. 중원의 서역을 북방으로 배척하지도 않으셨다. 정유는 북동에서 한가위를 맞아 병신년 2016년 서역의 남화전을 떠올린다. 아래로부터 절반을 채워 반호를 향해 가던 페르시아 반다를 추억한다. 유라시아의 생목인들과 말을 섞고 글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던 옛 반도인도 회감해 본다. 첫손도 꼬부리가 후련한 부름의 최치원이다. 고운 또한 태백에 전혀 웃지 않았다. 중원과 남방과 서역과 북방이 합류하는 장안을 터전으로 삼아 천하를 주유하던 반도인이자 유라시아인이며 세계인의 원형이었다. 그 옛날 옛적 살사람이 최치원 후생님의 등불이자 humbol로 삼기를 권한다. 그리하여 기어코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를 거하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는 21세기의 대장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첫 후생님 지석당 김주현 군에게 상가 이 책을 드린다. 2017년 10월 4일 섭씨 영도의 한가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태국과 베트남, 언젠간 가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름, 버마와 미얀마, 아웅산 수치. 장군의 딸은 어떻게 레이디가 되었나? 장군의 딸, 황금의 땅에 내렸다.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둠이 깔리면서 거대한 쉐다곤의 사원은 더욱 우뚝해졌다. 미얀마, 옛 버마의 옛 수도 양곤은 밤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일견 시간이 멈춘 곳 같았다. 남자들은 긴 치마로 두른 본지를 입었다. 여자들은 비비크림이라도 되는 양 바나카 나무즙을 얼굴에 발랐다. 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냐호수로 행진했다. 목적지는 대학로에 자리한 2층 목조가오. 그 앞에서 입을 맞추어 레이디 레이디를 외쳤다. 단호에 화답하듯 아웅산 수치가 등장했다. 나무 상자로 만든 연단 위에 올라섰다. 같은 연금 시절 토요일 오후 4시면 늘 이런 식으로 연설했다고 한다. 자그마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고가지를 비녀에 꽂은 상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2015년 10월 7일 총선 전야 마지막 선거 유세였다. 가까이서 보니 옅은 화장 사이로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1945년 벌써 70을 넘겼다. 레이디가 된 지도 언 30년이다. 1988년이었다. 20년이 넘게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결기했다. 8월 8일의 상징적인 날이었다. 그래서 8888 또는 88 항쟁으로 기억된다. 마침 아웅산 수치가 귀국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근 30년 만에 양곤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곳에서 뜻밖의 아버지와 조우한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두 돌이 되어 못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해방공간 정적을 위해 암살되었다. 그의 아버지 초상이 양곤 도처에 널려있던 것이다. 거리를 메운 수천의 학생과 수많은 시민이 손에 들려있던 것도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그 중에 일부는 군합발에 짓밟히고 총에 맞아 죽어갔다. 아버지의 사진도 찢기고 깨져 나갔다. 다급해진 학생들이 수치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간절히 동참을 요구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도 인생도 우연도 점철된다. 그래서 운명이라 할 것이다. 그녀의 삶도 역사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 쉐다곤의 사원과 양곤대학의 대중연설을 시작했다. 1947년 아버지의 연설을 빼다박은 내용이었다. 장군을 환기함으로써 레이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환생인 듯 했다. 수치가 미얀마를 떠난 것이 1959년이다. 14살 때였다. 어머니가 인도 대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10대 추억이 남아있는 곳도 인도의 뉴델리다. 20대의 영국은 유학으로 간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가 티베트의 문학연구이자 마이클 에어리스이다. 책벌레였던 그의 동양 불교 국가에서 온 아리따운 여학생에게 금세 빠져들었다. 둘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국적은 자연스레 영국, 미얀마의 옛 식민모국이 되었다. 그것이 반세기 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족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뉴욕에서 생활했다. 유엔에서 근무하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당시 미국은 격동기였다. 68 혁명의 한복판이었다. 우드스톡에 히피들이 집결했고 유엔 건물에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그녀는 일상의 당대는 풍조와 멀찍했다. 가정과 직장을 오고 가는 무사한 나날이었다. 떠들썩한 뉴욕을 떠나 이룬 곳은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이다. 그곳에서 남편은 왕실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며 박사 논문 영어를 지었다. 수치는 영국 대사관에서 논문을 수행했다. 영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교수가 되었고 수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 역할을 충실했다.
1988년까지 그녀 삶은 평온하고 평탄했다. 8888 이후 수치는 세계적인 명망가가 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불과 3년 후 1991년이다. 마침 소련이 해체된 해였다. 역사의 종언이 선포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만국이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동아시아도 동유럽도 민주화의 궤도에 진입했다. 미얀마도 다르지 않았다. 수치는 순식간에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등극했다. 군사정부대 아웅산 수치라는 프레임이 널리 퍼져갔다. 미국과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버마 민주화 인사들이 가세했다. 언론 활동과 로비를 통하여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중시켰다.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세력은 미국의 네오콘이다. 미얀마를 국정으로 전초기지라고 지목했다. 악의 축 이라크의 후세인의 운명을 지켜본 미얀마 군부는 2005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천도했다. 양곤과 만델라의 사이 밀림스키 자리한 이 행정수도는 지하 벙커를 점철된 인공 요새다. 10년 만에 그 행정수도에서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다. 돌아보면 2015년 총선은 아웅산 수치에게 최적기였다. 그해 2월 13일 아웅산 장군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웅산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연중연시 상황이었다. 그 기세에 힘입어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주동맹 NLD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대승이고 낙승이었다. 아웅산에서 아웅산 수치로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버마식 사회주의. 아웅산과 수치 사이에 내윈이라고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딸의 정적이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접수한 것이 1962년이다. 1988년까지 장장 26년을 집권했다. 유별난 일만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등장한 것이 1961년이다. 대만도 태국도 군사정권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필리핀도 독재정부였다. 도처에서 군대는 근대의 첨단이고 천병이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서 암묵적인 지지나 개입이 없었다. 이른바 근대화 이론에 기초한 개발 독재를 추진하지 않았다. 내윈이 표방한 것은 버마식 사회주의였다. 자력갱생을 주창하는 마오쩌둥 사상의 변종이었다. 내윈은 1911년생이다. 수치가 미얀마로 돌아온 1988년에는 이미 노인이었다. 내윈에는 군부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말년에는 명상과 요가에 전념했다고 한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영성을 갈고 닦았다. 독재자의 최후는 평화롭다. 첨상에서 숨을 거둔 것이 2002년이다. 근 한 세기를 살아낸 것이다. 실로 어목한 시절이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조국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대영제국의 식민지 간에도 위기가 있었다. 양군, 당시 양군에는 총독이 없었다. 인도 콜카타, 당시 캘커타의 총독이 버마를 대리 통치했다. 영국과 인도의 중층적 식민지였다. 혈기왕성한 인족주의자였던 그에게 그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대동아 공영권을 세우자는 일본이 접근해온 것이다. 버마 해방을 선도할 최정예 30명을 선발했다. 중국의 최남단 하이난 섬으로 데려가 혹독한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곳에서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교육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일본군의 진두지휘 아래 배양되었다. 미얀마의 선군 정치는 최장수일 뿐더러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군사 독재이다. 민간 정부는 위의 군부가 군림하기보다는 군대 자체가 곧 국가였다. 경제와 행정 등 국가의 전 영역이 군대와 일체화되었고 장군들이
국사를 처리했다. 내윈이 나름으로 이유가 없지 않았다. 그는 군부가 정권으로 쥐지 않았으면 미얀마의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여겼다. 근거가 없지도 않았다. 이후 인도에서 파키스탄의 분할이 나왔고 그 파키스탄마저 방글라데시에 떨어져 나갔다. 1971년 동아시아의 대분단과 남아시아의 대분할이 주시하고 있었다. 전시 상태에도 그치지 않았다. 대전이 끝나자 냉전이 닥쳐왔다. 미얀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군이 미얀마까지 패주해왔다. 미얀마 동북부에 3주 근거지를 마련하고 윈난선에 재탈하는 기회를 노린 것이다. 대만으로 패퇴한 장제스가 무기 공급을 지속했다. 미얀마의 군부로서 응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개의 중국이 자국 내에서 경합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했다. 자연스레 군부에 힘이 실렸다. 성과도 거두었다. 1961년 국민당 장군을 완전히 국경 밖으로 몰아낸다. 라오스, 태국으로 밀어낸 것이다. 유라시아 견문 제1권에서 소개했던 태국 고산지대의 화교마을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샨주의 소수민족이 준독립에 해당하는 자치를 요구했다. 동부에서는 카렌족이, 북부에서는 카친족이 일었다. 실제로는 미얀마는 30개가 넘는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의 국가다. 일종의 미니제국이다. 영토도 영국과 프랑스를 합친 것만도 크다. 그 영토의 절반이 고산 지역이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5천만 인구의 사하를 점한다. 인문지리에서 중국의 윈난성과 흡사한 것이다. 내윈은 협상으로 타결된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고 여겼다. 우격다짐 소제국의 실상을 국민국가로의 틀 속으로 우겨 넣었다. 무릇 권력은 청구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자발적 쇄국정책 주체 노선이었다. 따라서 1988년 민주화운동을 88 항쟁으로만 기억해서는 미진하다. 다른 민주화 요구도 있었다. 평야에서 버마족이 절대다수인 시민들이 봉기하자 스낙지대의 소수민족들도 덩달아 벌기했다. 중국과 태국 국경선을 따라 소수민족들이 재집결했다. 윈난성과 와족과 세계를 공유하는 미얀마의 70만 와족이 가장 먼저 이탈해 갔다. 전체 인구의 10%를 자치하는 최대 소수민족 산족 역시 태국으로 솔깃했다. 이들도 혈통으로 따지자면 버마족보다는 타이족에 더 가깝다. 친족들이 살림살이도 태국 쪽으로 더 나아 보였다. 그리하여 1986년 전격적으로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수정한다. 버마족 패권에 저항하는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일부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실은 버마라는 이름부터가 영국에 부여한 것이다. 식민지의 이전이 마지막 왕조가 미얀마였다. 수도의 이름은 랑군에서 양군으로 바꾼 것이 같은 이치다. 일종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는 해외에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버마를 고수하고 있음을 일방으로 편들기 힘들어졌다. 버마족이 중심이 된 영국식 민주주의로 이행만이 8888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제국의 실제에 부답하는 연방제형 국가로서 전환 또한 88 항쟁에 자명한 요구였다. 실제로 1989년과 1990년대의 사이에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들 간의 다양한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무려 17개의 반군 조직과 평화협상을 체결했다. 1960년부터 봉기하여 가장 강경하던 카친 독립군을 비롯하여 카렌 민족군과도 화해했다. 독립 이후 근 반세기 만에 항상적이었던 내전 상태가 일시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고산 지역에 살아가는 수백만의 소수민족들도 비로소 일상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비록 불완전했을 망정 적지 않은 성과였다. 그럼에도 외부에서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오로지 민주대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마이크는 늘 아웅산 수치로만 향해 있었다. 미얀마식 자본주의, 내전 상태에 봉합함으로써 미얀마의 군부는 개발 독재형 군사정부로 이행했다. 왕년에는 한국, 태국, 대만, 필리핀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부를 지향했다.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개발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근대화에서 민주화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민주정권 안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시킴으로써 개발 독재 정권이 축적했던 부를 해소해간 것이 세계화의 목표였다. 이를 거부하는 미얀마에는 공세와 제재가 강화했다. 자폐를 선택했던 나라가 더 고립시키는 설상가상의 전략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 옆에는 중국이 있었다. 선교와 전통이 없는 이 나라에는 남들 내정에는 짐짓심드렁했다. 핵심 이익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으로 우회하여 개발 독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차츰 중국에서 번영이 미얀마 번경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이웃 태국의 정책도 바뀌었다. 냉전기 태국은 미 중앙정부국 CIA에 지원하여 미얀마의 소수민족을 무장시켜 미얀마의 군정전복을 꾀했다. 그러나 1987년 태국의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면서 실립을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군사정권은 지독에 나쁘지 않았다. 태국의 민주정부와 미얀마의 군사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곧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군사정부를 승인했다. 1997년 아세안에도 가입했다. 몽실상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자연스레 버마식 사회주의가 미얀마식 자본주의로 전환되어 갔다. 동유럽과 상이한 동남아식 탈냉전이었다. 당장 양곤의 번화가 부터 변화했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의 건물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부티크 호텔을 재개장하여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미얀마의 중산층은 전 세계만의 소비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10대들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게 되었고 장교들은 명품 골프장을 여가 시간에 보내게 되었다. 때마침 동북아에서도 한류도 불어왔다. 내가 머무는 동안에도 TV에서는 온종일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다. 그 덕에 톡톡히 누렸다. 아웅산 박물관의 관장이 몹시 환대해 준 것이다. 손자가 주몽의 열렬한 팬이란다. 박물관의 안내를 자처하여 아웅산 장군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상간의 소수민족도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달라졌다. 미얀마와 중국 간의 국경무역이 재개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한 손에는 미얀마의 자원을 들고 다른 손에는 중국의 산업혁명에 생산하는 상품을 쥐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미얀마에 전파하는 전위부대가 된 것이다. 윈난성에 사는 소수민족들과 핏줄로 연결된 관시 또한 주요한 전략이 되었다. 점차 산골에는 시골 마을이 국제무역 도시가 되어갔다. 내가 이틀 밤을 보낸 망나라는 국경마을은 작은 중국을 항구했다. 양곤이나 만델라이보다 더 흥청망청했다. 24시간 현금 자동 입출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밤새 문을 여는 술집도 적지 않았다. 내가 윈난 쿤밍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위안어를 마저 사용할 수 있었다. 엑소의 휘트곡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며
북조선의 낮은 선봉도 이러할 것인가 잠시 상상해 보았다. 인구 이동의 방향 또한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태어난 신세계가 대거 북진하고 있다. 더 나은 기획을 위하여 국경지대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향락과 부패도 스며들고 있다. 혼자 있느라니 유혹의 승급이 다가온다. 레이디보이라고 불리는 트랜스젠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군발 미녀들까지 섹스 산업이 활황이다. 주 고객은 중국 간부에서 온 사업가나 미얀마의 화교 자본가들이라고 한다. 그들을 위한 카지노와 보신용 야생동물의 식당도 성업 중이다. 시진핑이 반부패 칼날을 휘두르며 마카오의 출입이 어려워진 부호들이 부쩍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이 지하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푸젠성이나 광등성의 출신 조폭들도 진출하고 있었다. 미얀마의 동북부에는 확연히 대중화 경제권이 편입한 모양새다. 숙소 직원에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중국어는 곧잘 말했다.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무연할 수 없겠다. 미얀마식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군부 또한 헌법 개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개발 독재 모델을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군부가 의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술책을 강구했다. 양곤에서 만난 영국 BBC 특파원은 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1920년부터 30년대의 영국의 버마 정치를 참고했을 것이라며 당시 대영제국은 버마에 의해 가능한 천천히 권력을 이행하는 방법을 궁리했다. 과연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식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03년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군부와 아웅산 수치 간의 비밀 협상도 개시되었을 것이란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점진적 이행에 양세력을 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법 그럴싸한 견해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그가 쓴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얘기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추론에 내가 보탠 것은 중국과의 관계였다. 이미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5년 6월 선거에 앞서 아웅산 수치가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는 그녀를 국빈으로 예고하며 연쇄회동을 가졌다. 중국의 미얀마 군부뿐 아니라 야당의 대표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중국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책임대국으로서 풍물을 과시했고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 자신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내부적으로는 군부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정한 주요를 마친 11월 총선에 열렸던 것이다. 관리된 민주화였다. 역사의 단층. 선거 사흘 후 민주주의 동맹 NLD 당사를 찾았다. 도로변에 차지한 허름한 건물이었다. 정문이나 할 것도 마땅히 없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외국인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 내가 사무실 안에서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배 가운데 말쓱한 양복 차림의 백발 노인이 있었다. 눈을 마주치자 두 팔을 벌려 맞아준다. 자기 자리로 안내하여 홍차까지 대접한다. 나는 프레시안에서 파준 명함을 건네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 군복을 벗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돌아왔다. 총 대신 성경을 든 것이다. 비록 전쟁에서는 졌을망정 복음을 전파해야 했다는 사명감마저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수단을 바꾸어 공산주의와 성전을 지속한 것이다. 그리고 삶도 고단했다. 베트남에서는 추방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비자 발급을 중단되었다. 마지막 선교지가 미얀마였다. 주로 고산 지역의 소수 민족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
평야에 내려와서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그 일념으로 미얀마에 산 지 20년이 되어 간다. 그 사이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카렌족 여인과 세 가정을 꾸몄다. 딸은 13살이다. 그는 시종일관 들떠 있었다. 수치의 승리로 말미암아 청년 시절의 휴안을 비로소 만회한 듯 보였다. 그녀에게 동지애 또한 전회를 느끼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미련을 넘긴 어르신과 논쟁을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집권 여당을 목전에 둔 NLD 당사 안에서 말이다.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낙관 그만다. 도리어 걱정이다. 이미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둘러보고 난 차였다. 또 이웃나라 태국은 민주화 이후에 혼돈 끝에 군사정부로 돌아간 상태다. 더 불길한 것은 폭정 이후의 나라들 때문이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발칸이 떠오른다. 2000년대 후세인 제거를 위해 이라크가 연상된다. 2010년대 카다피 이후에 리비아도 비슷하다. 인종학살과 종족 간의 폭력이 분출했다. 미얀마는 건국 이래 70년 가까이 내전의 강태를 지속해온 나라다. 그 내분을 억눌렀던 군부가 약화되고 다수결로 운영하는 선거제가 가동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민주내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소련이 떠나고 난 아프가니스탄도 민주주의 국가였다. 외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군부와 아웅산수치 대결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을 참여한 정당은 양당만이 아니었다. 무려 100개에 육박한다. 산간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지방 정당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이들이 차지한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일부 지역에서 종교상, 안보상의 이유로 참정권이 원천 공세되었다. 그 비중이 20%에 달한다. 그들이 보기엔 이번 선거는 범화적 패권주의가 압승할지 모른다. 의회가 장악한 범화적의 군부와 타협하여 장기 주권에 획책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다. 전혀 허황된 전망감도 아니다. 수치는 선거에 전후하여 서북부 아라칸주에서 발생한 무슬림 난민 사태의 시종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그들이 정착한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이었다. 실제로 로힝야족은 버마족에 어울려 살아본 경험이 없다. 차라리 인도양을 건너 중동의 오만과 더 가깝다. 스스로 글로벌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미얀마의 60%에 넘는 버마족이 독실한 토승불교 신자들이다. 군사정부로 결탁되었던 불교계에서는 불교 군분주의라 할 법한 현상을 마저 불거지고 있다. 스님들이 무슬림이 가장 적대적이다. 버마를 복원하여 불교 정토를 만들고자 한다. 때문에 이슬람 기독교 무슬림족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불거부스러미에게 십상이다. 수치 또한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치를 대신할 대통령이 누구냐에 온통 관심을 집중된 사이에서도 네가 더 주목하는 소식은 카렌족의 일부가 재무장했다는 수다. 부디 그녀만은 아버지의 운명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미얀마에 가기 전 중국과 인도 사이라고 생각했었다. 막상 가보니 영국풍이 여실했다. 쇄국 정책 탓에 더더욱 영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특히 양곤이 그러하다. 랑군이야말로 대영 제국이 만들어낸 신도시였기 때문이다. 벵골만 사이로 인도의 콜카타가 마주하고 있는 계양장으로 최적의 위치에 자리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의 연결망에서도 제격이었다. 즉 영국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의 중심이 만달레이 양곤으로 옮아간 것이다. 나라 이름도 다수민족의 이름을 따서 버마라고 불렀다. 나아가 영국령 인도 일부에 편입시키기까지 했다. 시종 미얀마의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식민 통치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미얀마와 무관한 근대적 버마가 들어섰던 것이다.
1886년 뒷전부 옛것과 새것의 사이에 현격한 낙차가 생겨났다. 미얀마가 싹둑범하로 동강나서 근대세계로 내던져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얀마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 또한 대영제국의 시절로 거슬러 오르지 않고서는 그 전모를 온전히 살피기 힘들다. 미얀마의 근대사를 통으로 훑어갈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금 민주내전의 기운을 되짚히고 있는 분열의 기원만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대영제국만큼이나 대일본 제국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과 서의 두 제국이 충돌했던 역사적 유산이 지금껏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은 실로 복잡하다. 대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의 최후를 다투었던 인팔 전투 1944년을 복기해본다. 제국의 충돌, 긴 내전의 시작, 버마족과 대일본 제국, 소수민족과 대영 제국, 지는 해와 뜨는 해, 글로벌 코리아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가는 곳마다 한국분들이 계신다. 현지에서 보고 느낀 얘기를 청해 듣는다. 그러면 그 나라에 못지않게 한국의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특파원을 만나서 인상적인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 대개 취재보다는 번역에 능하다. 외신을 소개하는 중개자들에게 그친다. 그때여 그곳에 살아야 할까 싶다. 사람은 탓하는 것만 아니다. 제도적 문제다. 장기간 체류하며 전문가로 숙련되지 못한다.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 축척이 안된다. 좀 알만하면 귀국한다. 박사님보다 아는 게 적을걸요. 겸손함이 아니라 경연적음이다. 대기업 주재원들도 만난다. 지역 전문가로 파견된다. 세사에서 학습 비용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현장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한다. 보고서가 직무평가에 반영되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눈치다. 덕분에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한계 또한 뚜렷하다. 대개 가정부 딸린 집과 운전수를 곁들인 차를 제공받는다. 식사도 업무비도 처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좋은 곳을 찾는다. 교류하는 이들도 관료나 기업가들이다. 사무실 밖, 자동차 밖의 세계는 잘 모른다. 그 사회의 밑바닥까지 훑어 전체를 망라하기는 힘든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면적 접촉보다는 점과 점의 연결로 작동한다. 내가 선호하는 경우는 사업가다. 현장에서 승부를 거는 경영인들이다. 현지인과 매일같이 살을 부딪히며 살아간다. 경영은 절반 이상의 사람 관리다. 나와 남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려야 한다. 자연스레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익숙해진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무심할 수가 없다. 상호 진화, 상호 융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 일부는 공부에도 열심을 낸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학습하는 주경야독에 실천하는 것이다. 실무와 독서가 공진화하여 독자적인 안목에 이른다. 간혹 이런 분을 만나면 견문의 질이 달라진다. 100쪽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0분의 대화가 월등히 이롭다. 미얀마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다. 1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얀마 동남아시아 공부를 병행하셨다. 물론 생면부지였다. 그러나 온라인 코리아는 촘촘했다. 인터넷 카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연결망으로 이틀 사이에 접속되었다. 마침내 내가 미얀마에 머무는 인팔 전투 현장을 가볼 계획이라고 하신다. 그때 인팔이라는 지명은 처음 들었고,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사는 독일과의 전쟁으로 치중되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을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이 다투었던 인팔 전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그런데 이참에 들여다보니 결정적인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유라시아 대전의 전모를 한층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얀마의 교통망은 부실하고 열악하다. 혼자라면 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분 덕분에 지부차를 빌려 돌아볼 수 있었다. 운수 대통이었다.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파죽지세였다.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차례차례 점령해 갔다. 특히 싱가포르가 중요했다. 일본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갈랐다. 영국과 호주, 미국 사이의 바닷길을 끊어냈다. 해양을 접수한 일본은 태국으로 들어가 미얀마로 북상했다. 내륙의 미얀마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위치가 절묘하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자리한다. 이곳을 차지하면 중화민국과 영국령 인도 간의 버마로드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당 정권의 마지막 생명선을 절단냄으로써 마침내 중국의 대륙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다. 나아가 벵골만을 지나 인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대동아도 모자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 인도를 모두 장악하여 대아시아 공영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 20세기에 실현되는가 싶었다. 해가 뜨는 나라가 약진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저물어버린다. 일본의 미얀마의 진격은 콜카타의 델리 런던을 경악시켰다. 최대 식민지였던 인도마저 풍전등화가 된 것이다. 인도의 규모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도의 상실은 곧 대영 제국의 몰락을 의미한다. 영국의 양곤에서 만달레이에서 인도의 아삼으로 거듭 후퇴했다. 대영 제국 역사상 가장 긴 철수였다. 떠나는 모습도 볼썽사나웠다. 런던의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던 사교지대에 불을 질렀다. 추격하는 일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시커먼 연기가 불교 성지인 파간 일대를 한 달이나 뒤덮었다. 그 먹구름을 뚫고 동양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편전쟁 이후 100년 서구의 지배가 저물고 아시아의 세계가 도래한 듯 하였다. 불꽃과 태양과 벼락, 괴뢰국의 탄생. 1942년 8월 양곤을 점령한 일본군 사이에 몇몇 미얀마인이 섞여 있었다. 맨 앞에 섰던 이가 아웅산이다. 그 옆에 있던 이가 내윈이었다. 아웅산은 그들 사이에서 태자라고 불렀다. 미얀마로 불꽃이란 뜻이다. 내윈도 개명한 이름이다. 빛나는 태양이란 뜻이다. 불꽃과 태양, 무길 생천기의 영감을 받은 이름이다.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 8월 14일 양곤에서 무장선으로 탄 청년이 중국 푸첸산의 샤먼항에 내린다. 1930년대 양곤대학 학생의 지도자였다. 영국의 식민경찰을 피해 도주한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한 바다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 막상 중국 땅에 내렸으나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허송세월 끝에 중국 공산당 소식을 접한다. 한때 그도 버마 공산당에 가담한 적이 있다. 마침내 출구가 보이는 듯 했다. 동아시아 해방구 예난으로 가고자 했다. 우연히 분명히 그를 낚아챈다. 예난이 아니라 도쿄로 가게 되었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 공산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에 기울게 되었다. 대일본 제국의 한 장교가 그를 발탁한 것이다. 타이베이를 거쳐 도쿄에 이르렀다. 당시 도쿄는 제1본 제국의 수도에 그치지 않았다. 대동아 공영권의 황도였다. 마침 나치 독일과 조인식을 마친 시점이었다. 축하 청년은 압도당했다. 신세계 서막이 목도되고 있다고 여겼다. 아웅산을 발탁한 이가 스즈키 게이지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빗대어 버마의 스즈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특무기구인 남기관의 기관장이었다. 미얀마 및 동남아시아의 내부에서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반군을 키우자 했다.
군복을 벗고 언론인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동남아 일대를 주유했다. 그러다가 대열을 낳은 것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미얀마의 청년 지도자를 도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주도 면밀한 지도 아래 청년은 아웅산 장군으로 성장시켰다. 독일과 일본의 모델을 삼은 강력한 국가 연속을 염원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당, 하나의 영도, 미니멀한 파시즘을 황홀한 것이었다. 영국식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지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영국은 지는 해이고 일본은 뜨는 해였다. 아웅산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 이름도 지었다. 자발적 창씨 개명도 있었다. 사상개조를 마치고 미얀마를 잠입했다. 비밀 공작을 개시했다. 옛 학생운동권 동료로부터 접촉했다. 세계의 정세를 설명하고 일본의 현재를 설파했다. 호응한 이들은 이끌고 중국의 하이난 섬으로 이동한다. 이미 일본이 점령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이동이 한결 쉬웠다. 스즈키 대령이 선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30명의 최정예 집단이었다. 30인의 지사라고도 한다. 6개월간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일장기에 경례하고 일본 군가를 부르고 일본식 제식 훈련을 받았다. 스즈키의 훈시에 이어졌다. 아시아의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방면하고자 선동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럽인을 죽였는가도 자랑스레 떠벌렸다. 시베리아 전투에서는 러시아 여성과 이의 목을 번두로 베어버렸다고 한다. 영국 식민지 출신의 신청년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화되었다. 그럼에도 훈련은 너무 고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포기하려고 했다. 이들을 격려하며 무리를 이끈 이가 아웅산과 레윈이다. 두 사람은 별도 특별 훈련까지 소화했다. 둘은 30명이 아니라 3천만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훗날 미얀마를 지배하는 선군 정치가 그곳에서 잉태되었다. 1941년 11월 그들은 진주만 공습 한 달 전에 태국의 방콕으로 이동해야 했다. 하와이를 미국에서 해방시키는 작전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또한 유럽에서 해방시킬 작전이었다. 버마 독립운동의 정식으로 닻을 올렸다. 이번에는 스즈키 대령도 미얀마식 이름으로 갖기도 했다. 무교라고 했다. 벼락이란 뜻이다. 벼락이 되어 영국의 우산을 박살내고자 했다. 미얀마의 저작거리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무교가 미얀마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민동 장남 민군 왕자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얀마의 영국 식민지가 되어 만달레이를 떠나 인도 차이나 사이공을 탈출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도쿄로 갔다는 것이다. 미얀마와 같은 불교 국가인 일본의 힘을 빌려 기독교 국가를 몰아내기 위함이었는데 마침내 그가 영국령 버마를 타파하고 미얀마를 복원하기 위하여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뜸소문이고 괴담이다. 스즈키의 아웅산이 합작하고 조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이야 어떠하듯 불꽃과 태양 그리고 벼락이 등장해 미얀마들을 환호했다. 그들이 56년 영국의 통치를 분쇄시켰다. 1945년 8월 1일 독립행사가 열렸다. 아웅산은 버마군의 수장이 되었다. 하나의 피, 하나의 소리, 하나의 사명이란 군대의 모토였다. 지금까지도 미얀마 군대의 군부의 슬로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난 섬에서 훈련된 그 30명의 자사들이 해방 이후 미얀마의 정치를 통솔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립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1931년 만주국과 유사한 괴뢰국이었다. 그럼에도 효과는 대단했다. 동남아시아는 대만, 조선, 만주와는 달리 서구의 식민적 지배를 반세기 이상 경험한 곳이다.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를 신봉하는 외세의 억압과 착취를 오래 겪었다. 그래서 비록 하오릴 왕정,
독립의 감각적 경험은 상당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국가를 부르고 국가가 경례할 수도 있었다. 아웅산과 내위는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식민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도 대접받은 것이다. 이로써 1945년 이후 되돌아온 영국은 결코 미얀마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대동아가 동남아의 탈식민으로 기폭제였음을 통째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945년 말 영국은 스즈키를 비시급 전범으로 기소하여 미얀마로 연행했다. 하지만 그를 석방시켜준 이가 아웅산이다. 그리고 내위는 집권 시절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남기관 인사들과 제외했다. 그들과 회화할 때면 다카스키 신사쿠란 이름을 썼던 옛 시절로 돌아간다. 일본어로 대화하면 추억에 잠기기로 즐겼다. 가끔은 자신의 1962년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일본의 위신을 빗대기도 했다. 그리고 이츠키 대령은 1981년 미얀마 독립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최고영인 아웅산 훈장을 받는다. 대동아 후일담은 제법 길다. 인팔전투 제국의 종원, 내전의 기원. 일본군이 북진하면서 버마군의 규모는 커졌다. 곳곳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충원해 나갔다.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버마족의 군대였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영국군은 말이 영국군이지 그 다수가 점한 것이 인도인이었다. 그리고 영국군에서 인도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카렌족이다. 전형적인 분리 통치였다. 다수민족인 버마족 군대와 정찰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외부에서 온 인도인과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만이 무장시켜 미얀마 정치와 형병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버마 독립군을 진격으로 카렌족에라 인도의 아sam을 철수하지 않았다. 고산지대로 돌아가 가족을 지키기로 했다. 버마족은 카렌족을 수호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판도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램프 속에 지니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아sam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영국은 대반격을 나섰다. 국제연합군이었다. 이라크에 있던 사단을 인도로 옮겨왔다. 이집트에 있던 2개 사단으로도 이동시켰다. 유라시아의 서부에 있던 대영 제국 군대가 유라시아의 동부전선으로 결집한 것이다. 여기에 장제스의 국민당도 2개 사단을 파견했다. 미국은 공군을 지원했다. 1944년 3월 동남아시아의 최대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전쟁이었다. 대일본 제국은 인파를 통해 아삼으로 진격하려 했고 아삼에서 출발한 대영 제국은 인팔로 향했다. 영국은 투입한 병력은 50만이었다. 5만 대의 탱크에 인도의 코끼리까지 싹쓸이하여 투입하였다. 이에 맞선 일본과 버마 독립군에 동조했던 인도 국민군의 병력은 20만을 헤아렸다. 인팔 전투는 양측의 사생결단 총력전이었다. 총성이 그치고 포성이 멈추었을 때 일본군의 절반이 가까운 8만의 전사였다. 연합군도 2만이 희생되었다. 이로써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때 일본이 퇴각했다. 영국의 미얀마 재점령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만델라의 성 보루로 삼았다. 만델라의 일대에서 2 제국이 대치했다. 대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의 전선이 미얀마를 절반으로 갈랐다. 유럽의 서부와 전선과 동부 전선이 합한 것보다 더 거대한 전선이었다. 만델라의 성에서 격전이 일어났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화염에 휩싸였다. 영국의 재탈한
만들라이는 식민지 근대성의 흔적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잿더미였다. 초토화되었다. 이제는 양곤이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영국은 병사를 충원했다. 카렌족에 재등용했다. 카친족도 등원했다. 다급한 김에 자치권을 약속했다. 독립까지도 운운했다. 버마족은 영국군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일본을 선택한 것이고 카렌족과 카친족은 버마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영국에 의지한 꼴이었다. 동서양대 제국의 충돌을 이면에서 종족 간의 전쟁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버마족은 식민무국 영국에 협조하는 카렌족과 카친족을 즉결 처분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카렌족이 운영하는 교회와 고아원에도 불을 질렀다. 그러면 카렌족과 버마족 마을에 습격하여 보복을 개시했다. 정글에서는 카친족의 활약이 돋보였다. 다리와 철도를 폭파해 일본의 보급로를 파괴하는 통신도 방해하였다. 일본군은 흉내내어 목을 벤 숫자가 5천을 헤아렸다.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버마족이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대일본 제국이 3년 천하로 붕괴했다. 그러나 누구도 대영 제국을 붙기를 원하지 않았다. 유라시아의 동과 서의 끝자락에 자리한 양대국이 서로 소진하며 제국주의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명료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가 불투명했다. 버마족과 카렌족, 카친족 모두가 무장하고 있었다. 독립에 대한 구상도 저마다 달리했다. 1945년 8월 신색 버마 군대가 생겨났다. 아웅산과 내윈이 이끄는 버마족은 일본이 훈련시켰다.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 훈련시킨 카렌족과 카친족이 있었다. 직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던 이들이 절반씩 차지했다. 한 지붕 두 가족 출발로부터 위태로웠다. 일사불란해할 군조직이 따로 열기 시작했다. 세계 최장기의 미얀마의 내전이 이미 격발되고 있었다. 어떤 광복군의 후예, 영국의 의지에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카렌족과 카친족만이었다. 충칭으로부터 천도한 중화민국도 영미에 연합하여 일본을 대륙에서 축출하고자 했다. 여기에 조선인도 가세했다. 충칭 임시정부에서 한국 광복군의 인팔전투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한번 물리통치의 EEJ를 자동시킬 수 있었다. 카렌족, 카친족을 통하여 버마족을 상대했듯이 일본과의 전쟁에는 조선인이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어학 능력이 요긴했다. 일본군은 노예 문서로 영어를 번역하고 대일 선전전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였다. 이 업무를 최종에 선발한 이가 9명이다. 정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학습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이었다. 이들이 바로 콜카타로 이동한 것이 1945년 8월이다. 그리고 델리로 이동하여 문서 번역과 전단 작성 방법을 배웠다. 장소는 영국군이 주둔하는 레드포트였다. 무걸 제국의 황국에 영국군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훈련시킨 사람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였다. 조선말로의 강의였다. 그는 충남 공주에서 30년이 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1940년대 일제에 의해 초선에서 강제 추방되어 인도까지 밀려났던 것이다. 인생사 세옹지마 3년 후 델리에서 대영제국의 미얀마의 제탈원에 투입된 한국 광복군이 가르치게 된다. 그도 광복군이 적으로 조선반도에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본 교회와 학교와 공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9명의 광복군은 당시에 이미 충칭과 쿤민, 콜카타와 치타공, 만달라이와 양군을 넘나들었다. 오늘날 BCI 회랑, 즉 방글라데시의 B, 중국의 C, 인도의 I, 미얀마의 M으로 기획되고 있는 지역을 앞서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도둑처럼 해방을 맞은 조국은 분단국이 되었다. 그리고 통일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중 한 분이 대한민국의 군으로서 북조선의 인민군과 맞섰다. 중국 국민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뜻을 맞추었던 이들도 대결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동남아시아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내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다. 남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통솔하는 고위 간부가 된 것이다. 전장은 시령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제법 큰 돈을 모았다. 돌아와서는 군복을 벗었다. 알짜배기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세계화 물결을 타고 재차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다. 나를 인팔전투의 전쟁으로 인솔해준 분이 바로 그 광복군의 외손자였다. 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한국인의 경인지 인도차이나를 발행하고 있다. 월간 전모질에 벌써 50호를 넘게 발행했다. 그 독특한 한인 잡지에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글이 연재되어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들의 아류, 제국주의에 나름으로 교정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외할아버지가 20세기에 지은 칼로마를 풀어내고 싶다고 하셨다. 미얀마인 만큼이나 그도 불심이 두터운 분이다. 인팔 전투에 투입된 강복군 얘기도 그 잡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실로 2차 세계대전 내막은 복잡하고 다단했다. 동유라시아의 전선은 더더욱 그러했다. 일본을 편들었던 아웅산과 내윈의 무덤에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인가? 미얀마의 독립의 반대편에 섰던 한국군이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했던 이의 운명은 무엇란 말인가? 도저히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아시아의 냉전 또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다툼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런 양분법이야말로 두터웠던 역사를 말소해버리는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대분단 체제도 남아시아의 대분할 체제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 여전히 20세기의 올바른 이름을 갖지 못했다. 이제 독립과 독재 사이에 저릿던 미얀마에 가지 못한 길, 해방의 공간으로 진입한다. 만델라의 항공. 미얀마의 봄, 독립과 독재 사이 미얀마에 가지 못한 길, 아웅산 친일에서 친영으로 영국이 만델라를 재점령하자 아웅산 총구를 돌려 세웠다. 비밀리에 영국과 내통했다. 영국의 양권에서 진격하면 내부에서 합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작전은 1945년 5월 3일 단행되었다. 유럽에서 히틀러가 자살한 지 이틀 후였다. 버마 독립군은 출정하는 척하다가 회군했다. 일본을 향해 총을 쐈다. 배반이고 반란이었다. 주구가 주군을 물었다. 아웅산은 일본 군복 차림 그대로 영국 사령관을 만났다. 비민하고도 기만적으로 할 수 있겠다. 혹은 둘 다였다. 독립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기회주의자였다.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 난세였으니 도덕적인 판단은 삼가기로 한다. 유럽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패전하면서 유럽은 재차 동남아시아로 돌아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속속 복귀했다. 그러나 대동아의 해방을 맛본 동남아의 탈식민으로 돌이킬 수 없었다. 인도차이나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무장투쟁이 일어섰다. 일본이 점령하에서도 군사적으로 더욱 단련되었다. 본국의 사정도 달라졌다. 특히 영국 국민들의 제국의 영광에 넌덜머리를 냈다. 1945년 7월 선거에
일본 점령하에서도 군사적으로 더욱 단련되었다. 동국도 사정이 달라졌다. 특히 영국 국민들은 제국의 영광에 명절머리를 냈다. 1945년 7월 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했다. 내정에 집중하라고 했다. 복지국가를 만들라고 했다. 대영 제국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식민지는 점점 뒷전이 되었다. 매듭을 잘 짓지도 못했다. 곳곳에서 대영 제국의 파편으로 분할의 체제가 들었었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이 갈라졌다. 그들의 땅에선 이스라엘이 삽입되었다. 유럽인과 유대인의 모순을 순동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아랍인들과 유대인 간 분단 체제가 생겨났다.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었고 훗날 파키스탄 분화하여 방글라데시가 생겨났다. 남아시아 분할 체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가 떨어져 나갔다. 미얀마도 비슷한 궤적을 따를 뻔했다. 버마국, 샨국, 카렌국, 카친국 더 잘게 쪼갤 수 있었다. 영국은 아웅산을 버마족의 대표로만 인정했다. 소수민족을 따로 독립시켜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 흑심이었다. 특히 기독교 신도가 다수인 카렌족 영변방의 하나, 카렌국으로 편입시켜 홍콩처럼 통치하려 했다. 아웅산은 버마 연방공화국으로 응수했다. 각 소수민족 대표들이 찾아가 달래고 얼렸다. 도출된 것이 1947년 2월 팡농협정이다. 팡농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영토도 가장 넓은 샨주의 산간마을이다. 이곳에서 각 주의 고도 차지를 소용하는 연방제국가를 합의한 것이다. 그래도 버마족에 대한 의심은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0년 후, 즉 정부 수립 10주년이 되는 1958년에는 연방 탈퇴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또한 아웅산의 기민한 방책이었는지 기만한 책략이었는지 알 수 없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협정서에 날이 났던 당사자 오비어로 암살되었다. 13발의 총알이 아웅산 몸에 박혔다. 초대 정부인 예비 국무위원 9명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7월 19일 비국은 순국자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32의 아웅산의 삶은 짧고 굵었다. 학창시절은 공부벌레였다. 영어와 버마어에 능하고 인도 불교 공전의 언어인 팔라오까지 섭렵했다. 독서 습관이 유명하다. 묵독이 아니라 낭송을 했다. 불교 공전을 읽듯이 영어책을 소리내어 읽어봤다. 양곤대학 총학생회장을 거쳐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되었다. 이때 네로와 친분을 맺는다. 전대협 의장이 되고 만델라에서 열린 첫 총회에서 네루를 초청한 것이다. 네루의 약관이 아웅산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다. 1940년 인도 국민회의 대의원의 총회에 초대되었다. 간디와 네루는 옆자리에 서면서 아웅산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곧장 영국 식민경찰의 표적이 되었고 낭인 신세가 되었다. 그를 낚아챈 것이 대일본 제국의 스즈키 대령이었다. 그를 암살한 쪽이 우파 진영이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노정객의 안가품이었다. 사전에 영국과 교감이 있었다는 음모설도 있지만 문서도 밝혀진 것이 없다. 꼭 그랬을 것만 같지 않다. 버마 공산당의 약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웅산은 활용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 좌파 또한 아웅산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렌족도 카친족도 그랬을지 모른다. 총구 여럿이 아웅산을 열고 있었다. 방아쇠를 먼저 당긴 쪽이 우파였을 뿐이다. 오래 살았더라면 이집트의 나세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베트남의 호찌민에 견줄 만한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역사적 인물은 대신 상징적인 신화가 되었다. 양곤에는 보족 아웅산 시장이 있다. 보족의 장군이란 뜻이다. 보석 수공예의 의류 수백 개의 가가 밀집해 있다.
남대문 시장쯤 되겠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경기장 이름도 부흥 아웅산 스타디움이다. 그의 초상화의 사진을 하는 가판대도 많다. 국부의 존엄을 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름을 남겼다. 꾸물꾸물 2살 되기 딸이 일흔이 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아웅산 수치라는 이름 혈통이야말로 최대 정치 자산이었다. 불교 사회자 운우 1948년 1월 4일 오전 4시 20분 영국 국기의 유니언잭이 내려갔다. 미얀마 버마 연방공화국의 깃발이 올라갔다. 그 새벽에 생사를 열린 것은 미얀마의 인간 신앙에 따른 것이었다. 기운이 가장 좋은 때라고 했다. 영국인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제 미얀마의 주인은 미얀마인이었다. 신생 독립부의 수장이 된 운우이다. 우연이었다. 운명이었다. 천운이 따랐다. 다른 일정으로 예비 국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그의 부재를 확인한 암살자들이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곳에도 없었다. 홀로 살아남아 초대 총리를 된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았다. 미얀마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다. 탈식민 동남아 국가들은 가운데 가장 유명했다는 것이다. 초창기 리카뉴가 싱가포르 버마처럼 잘 살게 해주었던 말이 널리 회자된다. 식민지 시절 활황을 부과했음은 사실이다. 인도와 동남아에 있는 대형 제국의 이응세였다. 세계적인 쌀 수입 수출국이자 석유 생산국인 파운드로 흘러들었다. 양곤 대학 역시 동남아 최고 대학의 지위를 누렸다. 작가 키플링도 조지 오웰도 미얀마에 한때를 보냈다. 그런데 이후 버마식 사회주의에 낙후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는 비난인 것이다. 과장이 없지 않다. 군사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상상된 과거를 동원한다. 해방공관 미얀마는 허허 벌판이었다. 영국과 일본, 동서의 양대 제국이 충돌하면서 식민지 근대성은 사그라들었다. 300명의 무장 세력만 있으면 양곤을 제외한 어느 도시도 탈취할 수 있는 무정부 상태였다. 한때는 제2도시 만들레이마저도 카렌족과 버마족 공산당이 점령했다. 나라가 이끌 예정이었던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잃은 채 또 수많은 내부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태로 신생정권이 출범했던 것이다. 출발부터 고난 행군이었다. 운우는 1907년생이다. 독실한 불교 집안의 자제였다. 전생에 걸쳐 불교의 영향이 물씬하다. 양곤대학 시절 명명이 차학자 누 혹은 돈키호테였다. 홀로 전통극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영어 공부에는 열성적이었다.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다. 극본을 써서 영국 문단에 응모했다. 그 원고는 버나드 쇼에 직접 보냈다는 일화에서 돈키호테의 기질을 잘 드러낸다. 방학이면 혼자 시골방을 얻어 집필에 전념했다고 한다. 버마의 버나드 쇼가 되겠다며 허세를 부렸다. 아웅산과는 막연한 선후배 사이였다. 1936년 대규모 학생 시위도 둘이 주도한 것이다. 영국은 운우에게 유학을 권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의 영문학을 유혹했다. 단칼에 거절했다. 도리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연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때는 공산주의에 심취한 모양이다.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다녔다. 그럼에도 레닌이나 스탈린을 흠모하지 않았다. 버마의 고리키라고 했다. 역시나 작가적 정체성이 강했던 것이다. 신실한 불자였기에 물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사회주의자로 낙찰이 되었다. 운우는 불교 사회주의자였다. 총리로서 좋은 카르마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그의 미얀마를 불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고자 했다. 불교는 바탕에 사회주의에 접목하려 했다. 미얀마의 장래를 표방한 피타오타 또한 낙토 혹은 정토로 풀 수 있는 개념이다. 정갈한 땅이자 즐거운 땅이다. 산업보다는 농업사회주의, 불교 정치를 지향했다. 실제로 1950년대 불교 증흥이 역력했다. 식민지 시기가 사라졌던 사찰과 불교 학교들이 대거 부활했다. 일국주의에 그치지도 않았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대규모 국제 불교 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부터 라오스까지 수많은 승려와 불교학자들이 회합했다. 세계 3대 불교 성지가 하나로 꼽히는 파간의 위상을 10분 활용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동남아에 있는 인트라망의 허브였다. 불교를 공유하는 문명적 공속감이 탈식민적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다스리고자 했다. 불살생과 비폭력 불교 사상의 국제정치로도 번안되었다. 비동맹이 그것이다. 미얀마는 소련의 의상국이 되기를 거부했고 비동맹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비동맹 운동을 대내적으로는 불교 증흥을 역정으로 두었다. 실제로 양곤에서 바쁜 사람은 문호보다 내윈이었다. 최대 안보 위협이 된 국민당 장군을 축출해야 했고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봉기도 진압해야 했다. 버마 공산당의 한국전쟁을 발발을 기회로 여겼다. 조선노동당이 남진하자 버마 공산당도 남하했다.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요청한 것도 판박이었다. 이 밖에 냉전, 내전 속에서 내위는 불교 사회주의가 한가한 타령이라고 여겼다. 청년 장교들의 중심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원의 사조직이었다. 갈수록 이들에게 힘이 실렸다. 불교 사회주의에 대한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화된 것이 1962년이다. 우탄트의 비동산 노선. 우노가 총리가 되고 각별히 도움을 청한 우탄트였다. 우탄트는 학생운동의 막후 브레인이었다. 1930년부터 40년대 양곤대학의 기관지를 통해 주요 문건을 전담하듯이 집필했다. 아웅산은 현실주의자, 우노가 낭만주의자라면 우탄트는 실용주의자에 빗댈 수 있는 인물이다. 집안 배경이 특별하다. 중국계와 인도계, 이슬람계가 섞였다. 태생부터 세계인 지구 시민이다. 우노의 비동맹 노선을 완성한 것이 우탄트였다. 1950년대 미얀마는 외교 강국이었다. 1954년 한 해 국제불교계의 콜롬보 회의를 동시에 성사시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칠론, 현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콜롬보 회의에 이듬해 반둥 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디딤돌이었다. 반둥 회의의 사무총장 역시 우탄트였다. 대외적으로 네루, 나세르, 저우원라이, 스카르노가 주목받았지만 마쿠에서 실무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우탄트였다. 실제로 신생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먼저 방문한 이들 가운데 우노와 우탄트가 있었다. 자금성에서 마오쩌둥과 저우원라이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에 들러 하노이에서 호찌민도 만났다.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에 하나도 미얀마였다. 홀로코스트를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안타까이 여겼다. 이스라엘에서 좌파 세력이 호감을 품었다. 그들이 유대 사회주의가 미얀마의 불교 사회주의를 통하여 구석이라고 여겼다. 영미와 소련도 방문했다. 런던에서는 여든의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그는 미얀마 왕국을 정복했던 랜돌프 처칠의 아들이다. 묵은 감정은 털어내며 위스키를 건배했다.
피식민국은 우노와 우참트가 식민 모국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다. 모스크바에서는 후르초프를 만났다. 사회주의의 우호적이되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개서제는 거리를 두었다. 소련의 속국이 된 북유럽의 동정을 품었다. 미국도 빼놓지 않았다. 말런 브랜드도 오스카상을 받고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던 시절의 미국을 둘러보았다. 그럼에도 미국식 소비 문화는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다. 욕망의 절제를 가르치지 않는 아메리칸 드림에 혀를 내둘렀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막는 이 지고적 행보의 전략을 짜고 대화를 조율하고 연설문을 쓰고 언론과 소통했던 이가 바로 우탄트였다. 그 발군의 능력을 인정받아 1957년에는 UN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만장일치로 3대 UN 사무총장으로 당선된다. 우노의 조언자이자 조력자인 세계평화의 기획자로 승진한 것이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스라엘의 아랍 전쟁 등 냉전 주요 사건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임기 말에는 베트남 전쟁의 해결에도 주력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줄담배를 피우다 암까지 생겼다. 사상은 없고 처해에만 능한 훗날의 동아시아의 출신 사무총장과는 격이 달랐던 것이다. 미얀마의 전통의 서구식 교양까지 겸비한 현대식 보살이었다. 마지막 황제, 개혁의 군주 민동. 2015년 11월 미얀마의 총선의 현장에서 지켜본 4개월이 더 지났다. 수치의 최측근 대통령이 될 모양이다. 그녀의 외교부 장관을 맡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위태위태하다. 국정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아마추어 정보다. 현실적으로 군부 관료에 기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수치가 계몽 공부를 얼굴마담인지도 모른다. 미얀마에 머무른 동안 수치의 글들을 읽어보았다. 감흥이 없었다. 심드렁했다. 구태여 미얀마의 지도자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역사와 유리된 진공의 언어다. 사론에 결연된 이론 신앙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백 성사만으로 더 이상 식상함을 피하기 힘들다. 미얀마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근대 버마 만들기였다. 저자가 우탄트 민트 유이다. 우탄트의 손자다. 피는 못 속인다. 안목이 빼어나다. 글솜씨도 뛰어나다. 1850년대 미얀마의 마지막 황제 민동의 개혁 정책을 꼼꼼히 되살핀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못지않은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교토에서 도쿄로 천도를 빗댈 만큼 만델라의 제왕주의 수도로 가해져 있다. 미얀마의 근대를 담보하는 신도시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중국의 관료제를 도입하여 신진 엘리트를 양성하고 영국식 군자제도를 모방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사절단을 파견하여 산업혁명도 시찰했다. 문무제도를 정비하여 불교국가의 근대화 개신불교를 꽃피우고자 했다. 중국화와 서구화의 결합으로 동남아 최초의 대승국가가 발진했던 것이다. 민동 본인부터 솔선수범했다. 전륜 성왕 즉 불교적 성군이 되고자 분발했다. 정법으로 지상을 다스리는 달마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남유라시아 불교 세계가 역할 모델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국제불교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한 것이 민동이었다. 그래서 훗날 1954년 열린 국제불교대회는 제6회라고 표기되었다. 우노의 불교 사회주의는 민동을 계승한 것이다. 대영제국으로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려 한 것이다. 언뜻 1950년대 미얀마의 봄은 1850년대 미얀마의 만개인 듯 보였다. 실제로 1850년대, 60년대는 미얀마의 왕조의 절정기였다.
마치 베트남이 민망 황제 아래 대남 제국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미얀마 또한 전성기에 직면하여 영국의 침략을 겪은 것이다.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차례 정복전쟁 끝에 식민지가 되었다. 그만큼 내부 역량이 탄탄했던 것이다. 메이지 일본과 차이라면 지리가 승명이었다. 인도를 삼킨 영국이 지척에 자리했다. 영국산 무기에 인도인 용병을 합친 당인의 실감이 없었다. 봉건적이어서 후진적이어서 정체되어서 개혁이 모자라서 패한 것이 아니다. 대영 제국의 군사력에 굴복했던 것이다. 두 세대에 걸친 식민 통치로 미얀마의 전통적 국가체제의 사회질서는 무너졌다. 콜카타에 근거지를 둔 영국 총독의 군대와 경찰, 사법제도가 이식되었다. 기층사회에 유래된 상층부였다. 제도의 문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 식민 통치기구마저 일본과 영국의 혈투 속에서 붕괴되었다. 전통의 근대화에도 실패하고 식민지 근대화에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폐허 속에서 제도적 공백을 채워난 것이 내일의 군사정부였다. 나는 버마식 사회주의에 옹호할 뜻이 전도 없다. 다만 한없이 딱할 뿐이다. 가엾고 안타깝다. 20세기 제3세계 비극이 미얀마식으로 변주했던 것이다. 부디 수치가 1950년대 미얀마의 공을 복귀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합의했던 연방제국가의 불교 사회주의, 무탄트의 비동맹 노선을 꼼꼼히 곱씹어보기를 권한다. 나아가 19세기 민동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불교적 계몽의 주의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다른 문명과 다른 근대화의 맹하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 출발하는 미얀마 또한 다른 백년의 든든한 동반자이기를 바란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녀의 삶과 사상이 영국산이다. 그 새 시대를 여는 맞다르기보다는 무시대의 막내이기 십상이다. 나로서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세대의 기대를 걸게 된다. 2048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얀마의 주역이 될 이들이다. 재차 지리가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천년 중국의 중화 문명의 중흥을 설파한다. 인도는 힌두국가, 힌두교와의 건설이 한창이다. 20세기형 진보를 대체하는 문명 회복, 재활과 부활의 흐름이 뚜렷하다. 인도와 중국 양대 문명 대국 사이에 자리한 미얀마의 향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 미래를 미리 접해보고자 양곤 대학을 방문했다. 세 나라의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문해 서점을 살펴보고 학생 식당에서 한 끼 때우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의례이다. 그런데 어이없는 경우 당했다. 외국인의 출입을 그만둔다. 금문만 서성이다 황망하게 돌아섰다. 가야 할 길이 꽤나 먼 듯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영상 찍기 전에 읽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저희 아버님이 좀 노출된 상태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찍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유라시아 견문 2권 1권보다 더 읽기 쉬운 내용 같아요. 뭔가 좀 1권에서는 좀 한자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읽기 편한 것 같아서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내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